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존재의 온도, 혼자여도 괜찮은 나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링결, 출판은 세안입니다.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빨라지고 더 경쟁적이 된 세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종용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라고 응원을 빙자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SNS의 대중화와 함께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SNS를 들여다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잘나고 성공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들 빛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 게 아닌가 하는 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 책 존재의 온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존재의 온도는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이 세운 기준에 맞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본연의 나를 인정하고 찾는 일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무작정 남이 정한 훌륭함보다 스스로 살아낼 고유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박수가 아닌 스스로 납득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앞서야지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존재의 온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의 절대적 충족 온도는 36.5도입니다. 그저 그대로의 나,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의 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저 나로 있기에 충분한 그야말로 존재의 온도입니다.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빨리 한 발자국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이 주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런 온기를 가지고 있는 글이라서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부분들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세 축, 생각의 격, 절대적 충족, 존재의 온도는 따로 놓인 개념이 아니다. 존재의 온도는 그 생각의 감각적 표현, 절대적 충족은 그 생각의 중심 태도, 생각의 격은 그 생각을 꿰뚫는 시야이자 방향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서 타인의 속도로 삶을 흘려보내며 내 안의 열기를 조금씩 얼어붙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멈추어 서서 조용히 내 안의 소리를 듣고 삶의 체온을 되살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선언이면 충분하다. 나는 나답게 살겠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본문 중에서 많은 내용이 영화나 책에서 얻은 영감과 인사이트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책에서 얻은 교훈과 깨달음들이 많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인용하거나
거론하고 있는 책들을 몇 가지만 들어보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인형의 집, 위대한 개츠비,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손자병법 이렇게 아주 다채롭습니다. 여러 가지 소설, 희극, 에세이, 장르를 가리지 않는 저자의 폭넓은 독서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역시 자연스러운 박학다식함은 다독에서 나온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 책 중에 하나로 꼽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들도 언급되고 있어서 반가운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각 챕터의 마지막에 개츠비를 지나 나에게로 돌아오는 문장들이라는 형태로 부록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위대한 개츠비 속에 등장인물들 상황과 감정에 자신을 투영해서 한 생각들을 나래를 펼쳐나가는 방식으로 아주 흥미롭게 기록을 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감성적인 공명이 아주 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그 위대한 개츠비를 읽지 않은 분들이라도 전혀 읽는데 문제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녹여놔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개츠비를 읽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읽고 나서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위대한 개츠비가 표현된 부분 중에 일부를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시선을 빌려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마음은 어딘가 오래된 이야기와 닮아 있었다. 개츠비, 그도 데이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끝내 사랑이 되지 못했다. 관계는 남았지만 그 안에 존재의 허기만 조용히 감돌았다. 나도 그랬다. 박수를 기대했고 그 소리에 기대 잠시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믿고 싶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속 이야기를 본인의 상황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부분입니다. 이 책 존재의 온도를 읽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깊게 크게 남은 문장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해내야지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과가 곧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굳이 주변을 예로 들긴 했지만 정작 저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는 나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나로 하루를 살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조급했고 쫓기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은 오후, 의미를 남기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을 살아도 좋다라고 토닥여주는 책입니다. 인간은 똑같이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를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증명해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저마다 다른 자기만의 빛, 자기만의 목소리, 자기만의 궤도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 존재를 증명받는, 인정받는 길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규칙이 있다, 교과서가 있다. 하지만 과연 그 길의 끝에 나의 행복이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남의 기준, 남의 말에 기대어 사는 그런 삶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때 나도 무언가를 해내야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정받기 위해 서두르고 속도를 내기 위해 여유를 버렸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모든 속도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를 애써 붙들기 위한 증명의 몸짓이었다. 성과는 존재감이 되어 무언가를 해내야만 존재하는 것 같았고, 속도는 정체성을 대신하곤 했다. 결국엔 길을 걷고 있지만 발끝은 내 것이 아니었고, 숨은 쉬지만 내 숨결은 느껴지지 않던 그저 달리기만 하던 시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이야기 같다 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존재의 온도는 이렇게 늘 남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헐떡이며 살아온 당신에게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응원을 해주는 책입니다. 출세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속도를 내던 요행의 삶에서 떠나 소신과 자신감으로 자아 성찰을 하며 감당 가능한 대응의 삶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책입니다. 무언가가 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던 발길을 멈추고 천천히 숨도 좀 고르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존재의 온도. 혼자여도 괜찮은 나. 혼자라는 감각에서 존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린결 지음. 도서출판 세안. 존재의 온도를 건넬 때 격이 있는 생각은 깊이 있는 온도를 지닌다. 우리는 남의 기준에 휘둘려 혼자여도 괜찮은 나를 잊곤 한다. 혼자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시간은 어색하다. 그건 어쩌면 그 마음 아래 이미 정해진 감정이 깔려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혼자는 견디는 것이고 회복은 곁에 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믿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늘 뭔가 부족하고 잠시 머무는 곳처럼 여겨진다. 그러다 비교에 지친 하루 끝에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도 괜찮지 않을까? 그 질문은 혼자인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되묻게 만든다. 그제야 비로소 놓쳤던 기준들이 한 줄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혼자여도 괜찮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된다. 존재의 온도는 그 힘의 시작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다시 찾는 시간으로 바뀌는 지점. 그 순간 내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한다. 그것이 존재의 온도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다. 이 책은 답부터 건네지 않는다. 섣불리 감정을 덧붙이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조용한 문장을 건넨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결핍이 아닌 자기 기준을 세우는 기회로 바라보게 하는 문장. 절대적 충족 속에서 비교가 아닌 내 안의 따뜻함을 피워내는 문장. 그 문장들은 일깨운다.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나답게 살아가는 삶. 기준을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세우는 삶. 그 삶이 존재의 온도를 지켜내는 길이다. 존재의 온도와 함께 혼자라는 감각에서 존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조용하지만 깊은 여정을 함께 걷길 바란다. 존재의 온도, 혼자여도 괜찮은 나는 그 여정을 담은 4부작 감성 인문 시리즈의 첫걸음이다. 프롤로그. 혼자일 때 생각의 격은 고요히 드러나고 존재의 온도는 깊어진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오간다. 함께 앉은 식탁, 혼자 걷는 퇴근길, 결정의 문 앞. 그 순간순간 온도는 흔들린다. 그러다 문득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지금 어떤 온도로 살아가고 있을까? 존재의 온도는 말없이 드러나는 결이다. 묻지 않아도 사는 방식이 조용히 말을 건넨다. 그건 평가가 아니라 내면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열기다. 그 열기는 격이 있는 생각, 그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언제나 절대적 충족이라는 조용한 관점에서 태어난다. 비교보다 기준, 속도보다 방향, 보여짐보다 사라짐. 세상의 잣대가 아닌 나의 물음에서 출발하는 삶. 그것이 생각의 격이자 존재의 온도를 빚어내는 방식이다. 이 책이 다루는 세 축, 생각의 격, 절대적 충족, 존재의 온도는 따로 놓인 개념이 아니다. 존재의 온도는 그 생각의 감각적 표현, 절대적 충족은 그 생각의 중심 태도, 생각의 격은 그 생각을 꿰뚫는 시야이자 방향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서 타인의 속도로 삶을 흘려보내며 내 안의 열기를 조금씩 얼어붙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멈추어 서서 조용히 내 안의 소리를 듣고 삶의 체온을 되살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선언이면 충분하다. 나는 나답게 살겠다. 그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이 책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당신에게 이 한 문장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존재의 온도는 생각의 격에서 시작된다. 챕터 1. 출세주의를 지나 소신으로 생각의 격을 높이다.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길을 세우는 연습. 너 보는 눈 있잖아. 안목은 스펙보다 먼저다. 눈은 언제나 먼저 알아챈다. 말보다 빠르게, 머리보다 정직하게. 하지만 그 눈의 감각을 누구나 곧바로 이해하는 건 아니다. 논리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결은 아무 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난 우연히 알게 됐다. 그 눈빛에 담긴 따스함과 깊이. 논리만 쫓는 세계에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온기와 통찰. 흔들리는 날마다 말없이 내 등을 지켜준 그 따뜻한 기척. 그걸 조용히 품고 있던 오빠를 통해 논리보다 감각이 먼저 반응하던 사람.
눈치채기 어려운 내 기색에도 말없이 겁을 건네거나 질문 대신 조용히 곁을 내어주던 존재. 몇 해 전 그 오빠를 만나러 오빠 집에 갔다. 손에는 따끈한 겉바속촉 달달한 핫도그를 들고서. 그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다. 이제 오빠만의 집이 아닌 오빠와 언니 그리고 조카들이 함께 있는 공간. 그 집의 조용한 평화를 위한 작은 협정서 같은 것이었다. 현관문을 연 건 조카였다. 오빠의 감각을 타고난 아이. 그 감각을 자기 기준으로 다듬어가는 아이. 헬로우 고모. 그 아이가 쏜살같이 거실로 뛰어들었다. 거실 안 풍경엔 낯익은 온기가 흘렀다. 게임을 끄라며 조카를 다그치는 언니. 끝까지 유튜버가 될 거라며 맞서는 조카. 그 기세, 말보다 앞서 흐르던 공기. 그건 오래된 가족극에 익숙한 장면 같았다. 그때 문득 미생의 장그래가 떠올랐다. 스펙 없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더. 번역하며 오래 머물던 그 아이. 에놀라 홈즈. 셜록의 동생이지만 그 이름에 갇히지 않던 아이. 금박 입힌 틀 속 억압이 조건이던 빅토리아 시대. 자기만의 리듬을 지켜낸 아이. 말에 앞서 소신이 흐르던 그 둘의 얼굴 위로 조카가 겹쳤다. 조카는 그런 아이였다. 너 보는 눈 있잖아. 어느 날 귓가에 꽂힌 광고 속 그 한마디처럼 다른이가 칭찬을 기준 삼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할 줄 알던 아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감지할 줄 알던 아이. 모두가 논리로만 해석할 때 결을 잃던 아이. 상대적 충족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집중할 줄 알던 아이. 스펙보다 먼저 필요한 건 어쩌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먼저 감지하는 그런 눈이었다. 그리고 소신이란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지켜낸 결이었다. 많은 이가 누군가의 시선을 안심이라 믿는다. 그러나 뒤늦게 박수보다 먼저인 숨결을 깨닫는다. 하지만 조카는 달랐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자기 눈으로 어른들이 놓친 걸 스스로 감지했다.